서울의 심장부, 가장 높은 빌딩의 펜트하우스 병실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성체와도 같았다. JK그룹의 부회장 강태준은 값비싼 이탈리아제 구두 소리도 죽인 채 복도를 걸었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대리석처럼 굳어 있었고 짙은 눈썹 아래의 눈은 수면 부족과 압박감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병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자 각종 생명 유지 장치의 규칙적인 기계음이 그를 맞이했다. 침대 위에는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했던 거인 강 회장이 누워 있었다. 이제 그는 앙상하게 마른 몸으로 희미한 숨만 내쉬고 있었다. 태주는 침대 곁으로 다가갔지만 그의 시선은 아버지가 아닌 창가에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한 여자에게로 향했다. 윤서연. 그 이름은 불과 몇 주 전 아버지의 변호사를 통해 처음 들었다. 낯선 이름이었지만 지금은 그의 신경을 가장 날카롭게 긁어대는 가시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마치 그곳에 속하지 않은 그림자처럼 앉아 있었다.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 값비싼 브랜드와는 거리가 먼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 그녀의 외적인 모습은 태준이 상상했던 병든 노회장의 재산을 노리는 꽃뱀의 전형과는 완전히 달랐다. 하지만 태준은 오히려 그 점이 더 교활하다고 생각했다. 화려함 대신 평범함으로 위장하여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더 고단수의 전략가라고 그는 판단했다. 태준은 주치의에게 다가가 몇 가지를 묻는 척하며 여자를 곁눈질했다. 그녀는 태준의 존재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침대 위의 강 회장 혹은 창밖의 무심한 도시 풍경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 무관심이 태준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는 JK그룹의 실질적인 후계자였고 모두가 그의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저 여자는 아니었다. 주치의가 조용히 병실을 나가자 방 안에는 인공호흡기의 낮은 소리와 두 사람 사이의 팽팽한 침묵만이 남았다. 태주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의 무릎 위에 놓인 서류 파일 위로 드리워졌다. 그는 그 서류가 아버지의 재산 목록이나 유언장 관련 문서일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목소리를 낮게 깔고 얼음장 같은 냉소를 담아 입을 열었다. 윤서연 씨라고 했나? 그는 그녀의 이름을 확인하듯 내뱉었다. 내 아버지가 당신에게 정확히 무엇을 맡겼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당신이 여기 계속 머무는 건 그다지 보기 좋지 않군. 그의 말에는 노골적인 적대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그녀가 당황하거나 적어도 변명이라도 하길 기대했다. 하지만 윤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놀라울 정도로 고요했다.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호수 같았다. 그녀는 태준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다. 회장님의 뜻입니다. 제가 여기 머무는 것도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모두 회장님의 지시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휘어지지 않는 단단함이 있었다. 그 단단함이 태준을 더욱 격분시켰다. 그는 코웃음을 쳤다. 회장님의 뜻? 의식도 없는 분의 뜻을 당신이 어떻게 안다는 거지? 혹시 영매라도 되시나? 아니면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실 때 미리 꾸며둔 연극인가? 그는 그녀가 들고 있는 파일을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그 손에 든 건 뭔가? 벌써부터 상속 지분이라도 계산하고 있는 건가? 서연은 태준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미간조차 찌푸리지 않았다. 그녀는 파일을 가슴 쪽으로 조금 더 끌어당겼다. 그 방어적인 자세가 태준의 눈에는 유죄를 인정하는 행위로 보였다. 부회장님께서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무언가를 설명하려 했지만 태준은 말을 잘랐다. 오해, 내가 뭘 오해했다는 거지? 젊은 여자가 아무런 연고도 없이 죽어가는 재벌 회장 곁을 지키며
수상한 서류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걸 보고 내가 무엇을 상상해야 하나? 순수한 자선 활동이라고 믿어야 하나?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두 사람의 거리는 극도로 가까워졌다. 태주는 그녀의 눈에서 두려움이나 탐욕의 흔적을 찾으려 했었다. 저는 부회장님께 제 행동을 일일이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제 모든 권한은 강 회장님으로부터 직접 위임받았습니다. 여기 위임장입니다. 회장님의 변호사도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녀는 파일에서 얇은 종이 한 장을 꺼내려 했다. 하지만 태주는 그것을 볼 필요도 없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그깟 종이 쪼가리가 무슨 소용이지. 아버지가 병상에서 판단력이 흐려져 서명한 것일 수도 있지. 난 그 변호사도 믿지 않아. 당신들 모두가 한통 속일 수도 있으니까. 태준의 의심은 이미 확신이 되어 있었다. 그는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JK그룹을 이런 정체불명의 여자에게 휘둘리게 둘 수 없었다. 그의 분노는 단순히 재산에 대한 탐욕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 무시당했다는 모멸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을 도맡아왔다. 수많은 위기를 극복했고 JK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고 있다고 자부했다. 그런데 아버지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가 아닌 저 여자를 선택했다. 당신이 정확히 무슨 꿍꿍이인지 모르겠지만 명심해도. 태주는 목소리에 살기를 담았다. JK그룹은 내 것이다. 아버지의 것도 아니고 당연히 당신 같은 여자가 넘볼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야.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 당신은 내가 가장 먼저 처리할 대상이 될 거다. 그러니 얌전히 그 서류들 내려놓고 꺼지는 게 좋을 거야. 그 순간 태준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는 최진환 이사였다. 그룹의 재물을 총괄하는 태준의 가장 믿음직한 오른팔이었다. 태준은 서연을 향해 경멸의 시선을 한 번 더 던지고는 전화를 받으며 병실 복도로 나갔다. 최 이사, 무슨 일이지? 그는 애써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부회장님, 별일 아닙니다. 다만 최근의 자금 흐름에 약간의 잡음이 있습니다. 최 이사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다. 아마도 회장님께서 병중에 계시다 보니 몇몇 계열사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승인한 것 같습니다. 특히 윤서연이라는 그 여자가 관여된 프로젝트에서 말입니다. 태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역시나 그의 의심이 정확했다. 그 여자 짓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지? 그는 복도 창문에 기대어 서서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싸늘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병실 안에서는 여전히 서연이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만 최근 매각된 JK 바이오건과 관련하여 자금 일부가 불투명하게 처리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매각건은 윤서연 씨가 회장님의 위임을 받아 독단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최 이사는 말을 흐리며 태준의 반응을 살폈다. 태준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 JK 바이오는 그가 공들여 키우던 차세대 성장 동력이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니, 저 여자가 그것을 팔아치웠다. 그리고 이제는 자금 횡령의 정황까지. 젠장. 그는 낮은 욕설을 내뱉었다. 최 이사, 당장 그 여자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샅샅이 뒤져. 자금 흐름, 개인 계좌, 과거 행적까지 전부 다. 먼지 한 톨이라도 찾아내.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심려치 마십시오.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최 이사는 만족스러운 듯 대답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다. 태주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들었다. 아버지의 병세, 그룹의 미래, 그리고 저 정체불명의 여자.
그는 다시 병실로 들어섰다. 서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태주는 그녀가 마치 자신을 조롱하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다. 그는 그녀가 아버지의 신임을 방패 삼아 JK그룹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그녀의 그 평온한 가면을 벗겨내고 탐욕스러운 본 모습을 아버지의 영정 앞에 무릎 꿇게 만들 것이라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경고하지. 태준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훨씬 더 낮고 위협적이었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당신이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난다면 최소한의 자비는 베풀어 주지. 하지만 끝까지 버틴다면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방식으로 바닥까지 끌어내려 주겠다. 윤서연은 그제야 파일에서 시선을 떼고 태준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차가운 불꽃이, 어쩌면 경멸에 가까운 무언가가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다. 부회장님이야말로 경고를 새겨 들으셔야 할 겁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지금 부회장님께서 굳게 믿고 계신 것들이 부회장님 자신을 겨누는 칼날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것은 명백한 도발이었다. 태주는 어이가 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렸다. 저 여자가 감히 자신을 협박하는 것인가? 그는 더 이상 말할 가치도 없다는 듯 돌아섰다. 문을 닫기 직전 그는 마지막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JK를 지키기 위해서 저 여자를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병실 문이 닫히고 태준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방 안에 홀로 남은 윤서연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손에 든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상속 서류가 아닌 JK그룹의 위태로운 재무 상태와 최진환 이사의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자료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다. 회장님, 약속을 지키기에는 저항이 너무 거세네요. 그녀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강태준의 사무실 공기는 전날 밤의 폭풍전야보다 더욱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밤새 병실을 지키는 대신 그룹의 심장부인 20층 부회장실로 돌아왔다. 그의 앞에는 지난 분기 재무제표와 현금 흐름표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믿어왔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숫자들은 마치 안개 속의 숨은 유령처럼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 표면적인 수치는 견고해 보였지만 몇몇 핵심 계열사의 수익성 대비 현금 보유액이 기이할 정도로 낮았다. 특히 그가 심혈을 기울여온 JK바이오의 자금 흐름은 거의 마비 상태에 가까웠다. 그는 붉어진 눈으로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최 이사,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몇 분 후 최진원 이사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슈트 차림으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태준의 긴급한 호출에도 불구하고 당황한 기색 없이 언제나처럼 온화하고 유능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부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회장님 병세 때문에 심려가 크신 줄 압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태준의 안위를 먼저 챙겼다. 태준은 그의 위로를 받을 기분이 아니었다. 그는 보고서 뭉치를 손가락으로 거칠게 튕겼다. 이걸 설명해봐. JK바이오의 연구 개발비 지출 내역이 왜 이렇게 불규칙한 거지? 그리고 3분기 매출 채권 회수율이 급격하게 떨어진 이유는?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최 이사의 능력을 시험하는 듯한 압박감이 실려 있었다. 최진화는 잠시 보고서를 들여다보는 척하더니 이내 곤란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저도 며칠째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부회장님. 그는 마치 어려운 고백을 하는 사람처럼 표정을 바꿨다. 부회장님께서 병원 일로 바쁘신 틈을 타서 윤서연 씨가
회장님의 직권 대리인 자격으로 몇 가지 무리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태준의 미간이 깊게 패였다. 또 그 여자였다. 계속해봐. 그는 턱짓으로 재촉했다. 최 이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이었다. 윤서연 씨가 바이오 부문의 몇몇 핵심 연구 프로젝트를 수익성 재검토라는 명목으로 보류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금이 동결되었고 협력사들과의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출 채권 회수가 늦어지는 것도 그 여파입니다. 최진화는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을 섞었다. 프로젝트가 보류된 것은 맞았지만 그것은 최진환 자신이 유령 회사를 통해 연구비를 빼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서연이 자금 흐름을 차단한 것이 진짜 이유였다. 하지만 태주는 그 속내를 알 리 없었다. 그에게는 오직 윤서연이 자신의 성과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만이 밝힐 뿐이었다. 그 여자가 감히 태준이 이를 갈았다. 경영에 대해 뭘 안다고 연구 프로젝트를 중단시켜? 아버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여자에게 권한을? 그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어젯밤 그녀의 당당하던, 아니 오만하던 태도가 떠올랐다. 자신을 비웃는 듯한 그 고요한 눈빛이 다시금 그를 격노하게 만들었다. 최 이사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때를 알았다. 더 심각한 것은 부회장님께서 아끼시던 JK 바이오의 매각을 그녀가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제가 회장님의 뜻이 정말 그러신지 몇 번이나 확인하려 했지만 그녀는 회장님의 절대적인 위임을 받았다며 모든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급하게 처분하려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태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JK 바이오는 그의 미래였다. 그룹의 차세대 동력이었다. 그런데 저 근본도 모르는 여자가 그것을 팔아치우려 한다고? 이것은 단순한 경영 간섭이 아니었다. 명백한 파괴 행위이자 자신의 영역에 대한 침범이었다. 그 여자가 지금 어디 있지? 아마도 회장님 병실 혹은 15층에 마련된 임시 고문실에 있을 겁니다. 최 이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태주는 재킷을 집어들고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그의 뒤로 최진환의 입가에 차갑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와 누군가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계획대로 황소는 미끼를 물었다. 같은 시각 15층의 작은 임시 사무실에서 윤서연은 수십 개의 모니터를 동시에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공간은 태준의 화려한 부회장실과는 달리 오직 실무를 위한 장비들로만 채워져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법무팀 소속의 젊은 변호사 한 명만이 불안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녀는 강 회장의 숨겨진 조력자, 그룹 내 감찰팀의 유일한 생존자였다. 정말 JK 바이오를 매각하시는 겁니까? 젊은 변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방금 전에 들었습니다. 부회장님이 이 사실을 아시면 알아야지. 서연이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대답했다. 강태준 부회장이 분노해야만 최진환이 안심할 테니까. 그녀의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화면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JK 바이오는 이미 껍데기만 남은 상태였다. 최진환은 수년에 걸쳐 바이오의 핵심 특허 기술들을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렸고 연구 개발비라는 명목으로 막대한 자금을 세탁하고 있었다. 지금 이대로라면 한 달 안에 빈 껍데기 회사에 부실이 그룹 전체로 전이될 터였다. 하지만 이렇게 헐값에 매각하면 헐값이 아니야. 서연이 말을 잘랐다. 최진환이 빼돌린 특허의 가치를 제외한 정확한 잔존 가치다. 지금 팔지 않으면 우리는 이 가치마저 잃게 돼.
그리고 이 매각 자금은 그녀의 눈이 번뜩였다. 최진환이 숨겨둔 비자금을 추적할 유일한 미끼가 될 거야. 그녀는 강 회장이 쓰러지기 직전 그에게서 이 모든 임무를 받았다. 내 아들은 똑똑하지만 오만해. 그리고 사람을 너무 쉽게 믿지. 특히 최진환을. 그놈은 내 아들의 눈을 가리고 JK를 통째로 삼키려 하고 있네. 서연아, 내 아들이 자네를 증오하게 될 걸세. 하지만 그래도 내 아들과 회사를 구해주게. 늙은 회장의 마지막 부탁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강태준 부회장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오고 있다는 정보가 떴다. 그녀는 일부러 매각 관련 서류를 책상 위에 눈에 띄게 올려두었다. 그리고 젊은 변호사에게 말했다. 지금부터는 아무 말도 하지 마. 모든 건 내가 상대해. 그녀는 다가올 폭풍을 기다리며 차가운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강태준이 성큼성큼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서연의 책상으로 곧장 걸어와 그녀가 보란듯이 펼쳐둔 JK 바이오 매각 서류를 거칠게 움켜쥐었다. 이게 다 무슨 짓이지?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잠겨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섰다. 태준의 불타는 듯한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JK 바이오 매각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의 동요도 없었다. 그 평온함이 태준의 마지막 이성을 끊어버렸다. 그는 서류 뭉치를 그녀의 책상 위로 세게 내던졌다. 종이들이 사방으로 흩날렸다. 네가 감히 무슨 자격으로 아버지가 의식이 없으신 틈을 타서 내 회사를 조각내 팔아먹어 돈에 환장한 거냐. 태준이 고함을 질렀다. 그의 분노는 사무실 전체를 울렸다. 옆에 있던 젊은 변호사는 공포에 질려 어깨를 움츠렸다. 서연은 태준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이것 역시 회장님의 뜻입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강 회장은 그녀에게 필요하다면 팔아서라도 자금을 확보하라고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 JK 바이오의 현재 가치는 부회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높지 않습니다. 지금 정리하는 것이 그룹 전체의 재무 건전성을 위해 현명한 판단입니다. 현명한 판단? 태준은 기가 막힌다는 듯 웃었다. 내까짓게 뭘 안다고 현명함을 운운해. 내 눈에는 이게 돈으로만 보이나? 저게 어떤 기술이고 내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알기나 해? 넌 그저 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리려는 더러운 기생충에 불과해. 그는 그녀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한 걸음 다가섰다. 서연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오히려 차가운 연민이 스쳤다. 부회장님. 그녀가 낮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부회장님의 그 분노가 부회장님의 눈을 멀게 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보십시오. 당신이 믿고 있는 것들이 닥쳐. 태준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진실은 내가 내 정체를 밝혀내는 거야. 최 이사에게 이미 지시했어. 내 과거, 내 계좌, 내 주변 인물들까지 샅샅이 뒤져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년인지 만천하에 공개할 거다. 그러니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그는 경멸을 가득 담은 눈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본 뒤 거칠게 몸을 돌려 사무실을 나갔다. 문이 세차게 닫히고 사무실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젊은 변호사가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았다. 괜찮으십니까? 고문님. 서연은 흩어진 서류를 말없이 주워 모았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증오를 예상했다. 하지만 그 증오가 최진환에 의해 이토록 완벽하게 조종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괜찮아. 그녀가 자신에게 그리고 부하 직원에게 다짐하듯 말했다. 이제 미끼는 던져졌어.
최진화는 내가 JK 바이오 매각 자금을 횡령할 거라 확신하고 그 덫으로 나를 잡으려 하겠지.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강태준의 차가 본사 건물을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그 덫은 그를 잡는 덫이 될 거야. 그녀의 싸움은 이제 수면 아래에서 가장 격렬한 소용돌이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JK그룹의 30층 대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태주는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고 그의 냉혹한 시선은 맞은편에 앉은 윤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오늘은 정기 임원 회의였지만 태주는 시작과 동시에 모든 의제를 보류시키고 오직 하나의 안건만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JK 바이오 매각건. 어제 사무실에서의 사적인 격돌과는 차원이 다른 공개적인 처형을 위한 자리였다. 최진환 이사를 비롯한 핵심 임원들이 모두 배석해 있었다. 그들은 부회장의 분노가 어디를 향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서연에게 동정이나 호기심 어린 시선조차 보내지 않았다. 그녀는 이 거대한 권력의 중심부에서 완벽하게 고립된 섬이었다. 태주는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대신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로 던졌다. 서류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흩어졌다. 윤서연 씨, 태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만큼이나 냉랭했다. 어제는 내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당신에게 실언을 좀 했지. 하지만 오늘은 JK그룹의 부회장으로서 이 자리에 모인 임원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묻겠어. 당신은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그리고 무슨 논리로 그룹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었던 JK바이오를 헐값에 매각했나? 그는 헐값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최진원이 아침에 보고한 내용이었다. 매각 가격이 업계 예상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명백한 배임 행위에 가깝다는 보고였다.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로 쏠렸다. 그녀가 이 공개적인 신문대 위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기 위해 모두가 숨을 죽였다. 윤서연은 태준의 불타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당황하지도 않았다. 그저 준비해온 태블릿 PC에 전원을 켜고 스크린에 몇 가지 데이터를 띄웠다. 그것은 JK바이오의 최근 3년간의 현금 흐름표와 연구개발비 집행 내역이었다. 부회장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매각은 헐값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가격이었습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보시는 바와 같이 JK바이오는 지난 18개월간 막대한 R&D 비용을 지출했지만 실질적인 상용화 성과는 전무했습니다. 더욱이 핵심 연구 인력들이 최근 경쟁사로 이직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고 17개의 핵심 특허 중 3개는 이미 기술적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태주는 코웃음을 쳤다. 그게 다인가? 그 정도 리스크는 어느 바이오 기업에나 있어. 그것 때문에 회사를 팔아? 당신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 바이오 기업들은 전부 문을 닫아야겠군. 그는 의자의 등을 기댔다. 당신이 숨기고 있는 진짜 이유를 말해. 그 매각 자금, 지금 어디에 있지? 바로 그 순간 최진환이 정중하게 손을 들었다. 부회장님, 제가 잠시 사실 윤 고문님께서 말씀하신 기술적 가치 상실 부분은 저희 재무팀에서도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동안 R&D 비용이 누수되고 있었다는 의미인데 이건 심각한 경영 실패입니다. 윤 고문님, 혹시 그 근거 자료를 최진환의 발언은 교묘했다. 그는 서연의 주장에 동조하는 척하면서 그녀가 어떻게 그런 내부 기밀을 알았는지 그리고 왜 그동안 R&D 비용이 누수그가 저지른 횡령되었는지를 그녀의 탓으로 돌리려는 밑밥을 깔았다. 그는 서연이 절대 당신이 횡령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다.
서연은 최진환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최 이사님, 그 자료는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며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다시 태준을 향해 말했다. 제가 JK 바이오를 매각한 근본적인 이유는 회사가 이미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늦었다면 매각은커녕 막대한 부채만 떠안고 파산 신청을 해야 했을 겁니다. 거짓말, 태준이 소리쳤다. 내부에서 썩어? 내가 직접 관리하던 회사를 두고 감히 그런 말을 해? 당신은 지금 이 모든 실패의 책임을 나에게 돌리고 당신의 매각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뿐이야. 그는 서연이 제시한 모호하지만 심각한 이유들이 자신을 향한 공격이라고 받아들였다. 부회장님, 서연이 목소리를 조금 높였다. 여전히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저는 누구에게도 책임을 돌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JK 바이오는 이미 자생 불가능한 상태였고, 저는 회장님의 지시에 따라 그룹 전체의 붕괴를 막기 위해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린 것뿐입니다. 회장님, 회장님. 태주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가 갈렸다. 의식도 없는 분을 방패막이로 삼지 마. 당신의 그 고통스러운 결정 덕분에 우리는 미래를 잃었어. 그리고 당신은 그 대가로 막대한 수수료를 챙겼겠지. 그는 최진환에게서 받은 또 다른 보고서, 서연이 이번 매각을 주관하며 자문료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청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흔들었다. 서연은 그 문서를 보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것은 최진환이 파놓은 완벽한 함정이었다. 그녀가 요청한 자금은 사실 JK 바이오 매각 자금을 이용해 최진환의 비자금 흐름을 추적할 미끼 자금이자 그룹의 긴급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이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그녀의 개인적인 이익처럼 보이도록 조작되어 있었다. 그 자금은 서연이 입을 열었다. 그룹의 비상경영 자금으로. 비상경영 자금? 그런 모호한 말로 넘어갈 생각. 태준이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는 이제 서연의 모든 말이 변명과 거짓말로 들렸다. 그녀의 그 평온한 표정은 자신의 범죄가 탄로날까 두려워하는 대신 자신을 비웃는 오만함의 극치로 보였다. 당신,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테이블을 돌아 서연의 바로 앞까지 걸어왔다. 임원들 모두가 마른 침을 삼켰다. 당신의 그 태연한 얼굴이 나를 역겹게 해. 당신이 정말 그룹을 생각했다면 최소한의 죄책감이라도 보였어야지. 하지만 당신은 조금의 동요도 없어. 마치 이게 당연하다는 듯이. 그는 서연의 태블릿 PC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다. 쨍하는 소리와 함께 액정이 깨졌다.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게 뭔지, 당신 뒤에 누가 있는지 내가 전부 밝혀낼 거야. 그는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을 향해 선언했다. 지금 이 순간부로 윤서연 고문의 모든 직무를 정지시킨다. 법무팀은 당장 윤서연에 대한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조사를 시작하고 출국 금지를 신청해. 최진환의 입가에 보일 듯 말 듯 한 미소가 걸렸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였다. 서연은 이제 아무런 힘도 없는 빈 껍데기 신세가 되었다. 그녀가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든 공식적인 조사 라인에서 배제된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윤서연은 바닥에 떨어진 깨진 태블릿을 내려다보았다. 태준의 분노와 경멸이 칼날처럼 그녀의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차가운 결의와 진실을 보지 못하는 남자에 대한 깊은 실망감이 담겨 있었다. 부회장님, 그녀가 조용히 하지만 회의실 전체에 울릴 만큼 또렷하게 말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눈을 찌르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이 결정이 머지않아 JK그룹 전체를 얼마나 끔찍한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될지 부디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경호원들이 그녀에게 다가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몸을 돌려 회의실을 걸어 나갔다. 그녀의 등은 놀라울 정도로 꼿꼿했다. 태주는 그녀의 마지막 말을 곱씹으며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다. 저주에 가까운 예언이었다. 그는 저 오만한 여자를 반드시 자신의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들 것이라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최진화는 자신의 집무실 두꺼운 방음벽 너머에서 승리의 여운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는 값비싼 싱글 몰트 위스키를 따르며 창밖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모든 것이 그의 각본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강태주는 그가 설계한 증오라는 무대에 완벽하게 올라탄 주연 배우였고, 윤서연은 모든 죄를 뒤집었을 비련의 여주인공이 되었다. 회의실에서 쫓겨나는 그녀의 꼿꼿한 뒷모습을 떠올리며 그는 경멸 어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윤서연이라는 변수를 처음부터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강 회장이 쓰러지기 직전 어디선가 굴러들어온 저 여자는 회장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고 있었다. 최진화는 그녀가 단순한 꽃뱀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는 위험한 존재, 자신의 거대한 계획을 망가뜨릴 수 있는 유일한 위협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녀가 JK 바이오를 건드리도록 유도했다. 그녀가 부실을 파악하고 매각을 진행할수록 그 죄는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돌아갈 터였다. 이제 마지막 쐐기를 박을 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비밀팀 회계법인과 로펌으로 위장한 청부업자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준비한 자료 지금 부회장에게 넘겨. 타이밍이 완벽해. 그는 지금 이성을 잃고 분노에 차 있으니 그 어떤 자료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그의 지시는 간결하고 잔인했다. 그 자료는 윤서연이 JK 바이오 매각 자금의 일부를 해외 유령 회사 계좌로 빼돌리려 한 결정적 증거였다. 물론 그 계좌는 최진환 자신이 수년간 자금 세탁용으로 사용해온 루트였다. 그는 윤서연이 매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그쪽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흔적을 조작했다. 그녀가 파헤치려 했던 자신의 비자금 루트를 역으로 그녀를 올가매는 덫으로 사용한 것이다. 그는 강태준의 분노가 그녀의 모든 반박을 집어삼킬 것이라 확신했다. 아니나 다를까 몇 시간 후 강태준의 사무실에서 격분한 호출이 왔다. 최진화는 일부러 조금 늦장을 부리며 마치 방금 막 자료를 확인하고 충격에 빠진 사람처럼 태준의 사무실로 들어섰다. 태준은 이미 반쯤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다. 그의 책상 위에는 최진환이 보낸 가짜 송금 내역서와 해외 법인 등기 서류가 흩어져 있었다. 이게 사실인가? 최 이사. 태준이 으르렁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믿고 싶지 않지만 믿을 수밖에 없는 배신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 여자가 감히 스위스 은행에. 그는 서류에 적힌 천문학적인 금액을 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최진화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회장님. 그래서 밤새도록 교차 검증을 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들어 몇 개의 조작된 차트를 더 보여주었다. 윤서연이 매각을 주도하면서 매수자 측과 이면 계약을 맺은 정황입니다. 매각 대금의 일부를 현지 법인으로 바로 송금받는 조건이었습니다. 그 법인의 실소유주. 안타깝게도 윤서연 본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진실을 갈망하는 대신 분노의 눈이 먼 태준에게는 그 어떤 의심도 끼어들 틈이 없었다. 그에게 윤서연은 아버지를 기만하고 자신의 성과를 망가뜨렸으며 이제는 회사 돈까지 훔쳐 달아나려던
희대의 사기꾼일 뿐이었다. 어젯밤 회의실에서 그녀가 던진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저주가 바로 이 도주 계획이 들킬 것을 염두에 둔 발악처럼 느껴졌다. 당장 검찰에 고발해. 태준이 책상을 내리쳤다. 압수수색 영장 신청하고 그 여자와 연관된 놈들 전부 잡아들여. 우리 법무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 로펌을 써서라도 저 여자를 감옥에서 킵.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최진화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입꼬리는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다. 이제 강태준은 완벽히 그의 손아귀 안에 있었다. JK그룹의 모든 권력은 이제 윤서연이라는 공동의 적을 처단하는 데 집중될 것이고 그 혼란을 틈타 그는 자신의 마지막 계획을 실행할 수 있었다. JK의 남은 알짜 자산을 모두 빼돌리고 빈 껍데기가 된 그룹을 강태준에게 안겨줄 계획이었다. 그 시각 윤서연은 서울 외곽의 허름한 오피스텔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직무 정지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녀는 본사 건물에서 나와 모든 공식적인 연락을 끊었다. 15층의 임시 사무실은 이미 법무팀에 의해 압수수색되었을 것이고 그녀의 모든 법인 카드와 통신 기록은 감시당하고 있을 터였다. 그녀는 지금 철저히 혼자였다. 하지만 그녀는 무력하지 않았다. 이 작은 오피스텔은 강 회장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그녀에게 비밀리에 제공한 안전 가옥이었다. 이곳에는 그녀만이 접근할 수 있는 독립된 보안 서버와 그녀의 개인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다. 그녀는 직무 정지를 당하기 직전 핵심 데이터들을 이곳으로 모두 백업해 두었다. 그녀는 어두운 방 안에서 여러 대의 모니터를 동시에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쉴 새 없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녀는 지금 최진환의 거대한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고 있었다. 그래, 날 횡령범으로 몰고 시선을 나에게 집중시켰지. 그녀가 혼잣말을 내뱉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최진환이 그녀를 잡기 위해 던진 스위스 계좌의 미끼는 사실 그녀가 최진환을 잡기 위해 파놓은 함정의 입구였다. 그녀는 JK 바이오 매각 협상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최진환의 페이퍼 컴퍼니 중 하나가 거래에 끼어들도록 유도했다. 최진환은 그녀가 그 실체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 기회를 이용해 그녀에게 횡령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 했다. 하지만 넌 몰랐겠지, 최진환. 서연은 화면에 떠오른 복잡한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을 바라보았다. 그 계좌가 네가 수년간 그룹 전체에서 빼돌린 모든 비자금이 모이는 종착역이라는 걸. 그녀는 강 회장에게서 임무를 받은 직후부터 단순한 재무 분석가가 아닌 어둠 속의 사냥개처럼 최진환의 흔적을 쫓고 있었다. 그녀가 발견한 것은 상상을 초월했다. JK 바이오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JK 건설, JK 물류, JK 화학, 그룹의 핵심 계열사 대부분이 최진환이 설계한 거대한 거미줄에 걸려 피를 빨리고 있었다. 그는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내부 거래를 조작하고 원자재 가격을 부풀렸으며 가공의 용역비를 지출하는 방식으로 천문학적인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다. JK그룹은 이미 속이 텅 비어가고 있었다. 강태준은 자신이 튼튼한 성의 주인이라고 믿고 있지만 실상은 모래 위에 지어진 성이었다. 그리고 지금 최진화는 그 모래성마저 무너뜨릴 마지막 파도를 준비하고 있었다. 강태준이 윤서연을 잡는데 혈안이 된 사이 최진화는 그룹의 마지막 남은 현금성 자산을 해외로 빼돌릴 준비를 마친 것이다. 서연은 모니터에 떠오른 이체 승인 대기 내역을 보았다.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금액은 조 단위를 넘어서고 있었다. 이 돈이 빠져나가는 순간 JK그룹은 다음 주에 돌아오는 어음조차 막지 못하고 연쇄부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강태준은 금수저라는 오명 대신
그룹을 말아먹은 무능한 후계자라는 낙인을 평생 안고 살아가게 될 터였다.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녀가 유일하게 신뢰하는 강 회장의 비서실 소속이었던 젊은 변호사에게 연락할 차례였다. 하지만 그 순간 오피스텔의 현관문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단순한 노크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고 있었다. 최진환의 손길이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뻗친 것이다. 오피스텔 현관문에서 들려오는 둔탁한 소리는 서연의 심장을 차갑게 식혔다. 쿵, 쿵, 단순한 노크가 아니었다. 금속성의 마찰음, 누군가가 전문 장비로 잠금 장치를 해제하려는 소리였다. 최진환의 그림자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깊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즉시 메인 서버의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전원을 차단했다. 방안은 순식간에 모니터 불빛마저 사라진 암흑으로 변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가장 가까이에 있던 묵직한 외장 하드드라이브를 손에 쥐었다. 무기로 쓰기에는 초라했지만 맨손보다는 나았다. 찰칵 마지막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났다. 문이 천천히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복도의 희미한 불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고 한 남자의 실루엣이 문틈을 메웠다. 그는 최진환의 하수인이 아니었다. 윤, 고문님? 그 목소리는 나치겄다. 강 회장의 충직한 신복, 김 변호사였다. 그는 비상용 마스터키를 손에 든 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서 있었다. 여기 계셨군요. 다행입니다. 지금 빨리. 그는 서연이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을 보고는 말을 잇지 못했다. 최진환의 끈앞을 들인 줄 알았습니다. 서연이 낮게 말하며 손에 든 하드 드라이브를 내려놓았다. 그들이 여기까지 오는 것도 시간 문제일 겁니다. 김 변호사가 다급하게 말했다. 회장님께서, 회장님의 상태가 방금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주치의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그 소식은 서연의 가슴을 무겁게 내리눌렀다. 강 회장은 그녀에게 단순한 의뢰인이 아니었다. 그녀의 능력을 유일하게 알아보고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준 사람이었다. 가야 합니다. 서연이 말했다. 하지만 이대로는 그녀는 방금 전까지 자신이 추적하던 데이터를 가리켰다. 최진환이 마지막 자금을 이체하려 합니다. 지금 막지 못하면 모든 게 끝납니다. 김 변호사는 그녀의 임시 지휘 본부를 둘러보았다. 회장님께서 모든 것을 예상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서류 가방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다. 이걸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태준 부회장에게도 전할 말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시각 강태준은 병원 VVIP 병동의 개인 휴게실에서 검찰에 제출할 윤서연 고발 서류 최종본에 서명하려던 참이었다. 그의 손에 들린 펜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승리감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찜찜함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녀의 마지막 눈빛,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그 저주 섞인 예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분노가 정당하다고, 그녀는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되뇌었다. 그때 휴게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김 변호사가 뛰어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땀과 절박함으로 얼룩져 있었다. 부회장님, 지금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태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아버지의 변호사가 이제는 대놓고 범죄자를 비호하는 모습에 화가 치밀었다. 김 변호사, 지금 제정신이요. 당신이 변호해야 할 사람은 저 여자가 아니라 JK그룹이야. 이미 증거는 차고 넘쳐. 그 증거가 전부 조작된 것이라면 어쩌시겠습니까? 김 변호사가 절박하게 외쳤다. 회장님께서 위독하십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부회장님께서 반드시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태준의 책상 위에 있던 고발 서류를 거칠게 밀어내고 노트북을 펼쳤다. 회장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영상 메시지입니다. 태준은 불쾌했지만 마지막이라는 단어에 움직임을 멈췄다. 화면에는 몇 주 전 아직 의식이 있을 때에 강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평소에 호령하는 모습과는 달리 몹시 지치고 슬픈 눈을 하고 있었다. 태준아. 그의 쉰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네가 이 영상을 볼 때쯤이면 나는 아마 네 곁에 없겠지. 태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태준아, 너는 나를 닮아 똑똑하지만 나보다 더 오만하다. 그리고 그 오만함이 내 눈을 가렸지. 네가 가장 신뢰하는 최진환. 그놈은 내 평생의 실책이다. 그는 JK를 좀먹는 뱀이었고 나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다. 태주는 숨을 죽였다. 아버지가 최 이사를 의심하고 있었다니. 나는 그 뱀을 잡기 위해 다른 사냥개가 필요했다. 강 회장이 힘겹게 말을 이었다. 그것도 뱀이 눈치채지 못할 가장 예상 밖의 사냥개. 화면이 바뀌고 한 젊은 여성의 프로필이 떠올랐다. 윤서연이었다. 이 아이를 사람들은 피닉스라고 부른다. 강 회장은 5년 전 그의 오랜 친구가 운영하던 중견 기업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 회사는 내부 임원의 대규모 횡령으로 파산 직전에 몰렸었다.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신원 불명의 재무 분석가가 단신으로 그들의 장부를 파고들었다. 그녀는 단 3주 만에 횡령의 전모를 밝혀내고 부실 자산을 정리했으며 채권단을 설득해 기적적으로 회사를 살려냈다. 그녀가 바로 윤서연 씨였다. 강 회장이 말했다. 내 친구가 은혜를 갚으려 했지만 그녀는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홀연히 사라졌지. 그녀가 원한 건 돈이 아니었어. 그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 그 자체를 원하는 아이였다. 나는 수소문 끝에 그녀를 찾았고 JK가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태주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했다. 그가 꽃뱀 기생충이라고 불렀던 여자가 피닉스라고? 하지만 스위스 계좌 그 횡령 자금은 태준이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다. 그것이 바로 회장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화면을 정지시키고 태준을 노려보았다. 회장님은 최진환이 부회장님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부회장님께서 윤 고문님을 그런 여자로 오해하고 증오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은 윤 고문에게 아무도 모르는 심지어 부회장님조차 모르는 절대적인 권한을 위임하신 겁니다. 그제야 태주는 병실에서 처음 만났던 날 그녀가 내밀려던 위임장을 떠올렸다. 자신이 쓰레기 취급하며 보지도 않았던 그 종이. 그럼 JK 바이오 매각은? 최진환이 파놓은 덫이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소리쳤다. 최진환은 JK 바이오를 껍데기로 만들고 있었고 윤 고문은 그 부실이 그룹 전체로 퍼지기 전에 잘라낸 겁니다. 그리고 최진환이 그 매각 자금을 이용해 윤 고문에게 횡령죄를 뒤집어 씌울 것을 모두가 예상했습니다. 그럼 그 스위스 계좌는 최진환의 비자금 루트입니다. 윤 고문은 그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최진환을 잡기 위해 그 돈의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일부러 그 덫으로 뛰어든 겁니다. 그녀가 요구한 자물쇠는 최진환을 속이기 위한 미끼였고 부회장님은 그 미끼를 덥석 문 것입니다. 태주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그의 분노, 그의 확신, 그의 모든 행동이 적을 이롭게 하는 칼춤이었다는 말인가. 그가 경멸했던 여자는 자신과 회사를 구하기 위해 불구덩이로 뛰어들었고 그는 그런 그녀의 등에 칼을 꽂으려 했다. 회의실에서 그녀가 던진 당신은 지금 당신의 눈을 찌르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메아리 쳤다.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처절한 경고였다. 그 순간 태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가 윤서연을 감시하라고 붙여둔 보안팀장이었다. 부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윤서연을 놓쳤습니다. 은신처로 추정되는 오피스텔을 급습했는데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현장은 누군가 전문적으로 모든 흔적을 지우고 떠났습니다. 태주는 김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김 변호사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김 변호사가 그녀의 탈출을 도운 것이다. 아버지의 마지막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태주는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부러뜨릴 듯이 움켜쥐었다. 그의 증오는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그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다. 증오는 이제 끔찍한 죄책감과 뒤섞여 자신을 속인 진짜적 최진환을 향해 불타올랐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고발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김 변호사가 보는 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최진환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이사,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방금 마음이 바뀌었어. 윤서연 고발건 전면 보류해. 수화기 너머로 최진환의 당황한 듯한 짧은 침묵이 흘렀다. 부회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증거가. 내 말이 말이야. 보류해. 태준이 말을 잘랐다. 내가 개인적으로 확인할 게 생겼어. 내 사무실에서 당장 봅시다. 그는 전화를 끊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의 광기가 아닌 차가운 이성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되돌릴 방법을 찾아야 했다. 김 변호사가 떠난 후에도 강태준은 한동안 VVIP 휴게실의 소파에서 일어서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아버지의 영상 메시지와 김 변호사의 절박한 외침으로 인해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다. 피닉스, 사냥개, 오만함이 내 눈을 가렸다. 그가 그토록 경멸하고 모욕했던 여자의 진짜 모습이 가장 믿었던 아버지의 입을 통해 폭로되었다. 굴욕감과 죄책감이 동시에 그의 내장을 뒤트는 듯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부회장실로 돌아왔다. 최진환을 호출하긴 했지만 아직 그를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는 먼저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야 했다. 자신의 어리석음이 어디까지였는지, 그리고 최진환의 배신이 얼마나 깊은지. 그는 방금 전 자신이 찢어버린 고발 서류 조각들을 쓰레기통에서 노려보았다. 그 모든 증거들은 최진환이 그의 분노를 이용하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한 미끼였다. 몇 분 후 최진환이 부회장실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고발 보류라는 예상 밖의 변수에 대한 미세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지만 이내 완벽한 충신의 가면으로 덮였다. 부회장님,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병세는 여전하십니까? 그는 태준의 안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준은 그를 보는 순간 치밀어 오르는 역겨움을 간신히 억눌렀다. 지금 이 순간 그는 아버지가 말한 뱀과 마주하고 있었다. 이 뱀 앞에서 흥분하는 것은 곧 패배를 의미했다. 그는 일부러 지친 기색을 가장하며 마른 세수를 했다. 아버님 상태가 위중하시다. 그래서 말인데, 최 이사. 그는 쓰레기통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윤서연 건 일단 보류하겠네. 태준이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위급한 시기에 내부 송사로 그룹을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아. 아버지가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편안해하지 않겠나. 이것은 최진환이 납득할 수 있는 가장 그럴듯한 변명이었다. 최진환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다가 이내 부드러워졌다. 그는 태준의 효심을 이용해 자신의 계획을 실행해왔기에 그 효심이 이제 와서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 아이러니했다. 부회장님의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윤서연은 시한폭탄입니다.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내 결정이야. 태준이 그의 말을 잘랐다. 대신 내가 직접 확인하고 싶은 게 생겼어.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윤서연이 회의장에서 짓거렸던 말. JK 바이오의 내부 부실이라는 거. 난 그저 그 여자가 꾸며낸 변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저렇게 되시니 문득 궁금해지더군. 정말 우리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닌지. 그는 최진환을 돌아보았다. 최 이사, 자네가 직접 JK 바이오의 모든 원본 데이터를 내게 가져와. 자네가 요약한 보고서 말고 원본 그대로. 최진환은 순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강태준이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움직임이었다. 그는 언제나 요약된 보고서와 결과만을 중시했다. 부회장님, 그 데이터는 너무 방대하고 전문적입니다. 제가 다시 정리해서. 아니, 원본,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RD 비용 지출 내역, 원자재 구매 계약서, 특허 관리 대장까지. 전부 다 내일 아침까지. 최진환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부회장의 명령이었다. 그는 속으로 욕설을 삼키며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가 사무실을 나가자마자 태준은 자신의 보안팀장에게 비밀리에 연락했다. 지금부터 최진환 이사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해 그가 누구와 접촉하고 어떤 데이터를 옮기는지 전부 보고해. 태준은 병원으로 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 문을 걸어 잠갔다. 최진환이 가져올 조작된 원본을 기다리는 동안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최고 등급의 접근 권한을 이용해 그룹의 중앙 서버에 직접 접속했다. 그는 윤서연이 남긴 유일한 단서, 그녀가 회의에서 언급했던 그 모호한 이유들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 3년간의 JK 바이오 관련 지출 결의서 수만 건을 띄웠다. 처음 몇 시간은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모든 것이 최진환의 보고서 내용과 일치했다. 태준은 초조해졌다. 어쩌면 아버지가 틀렸을 수도, 어쩌면 윤서연이 정말 횡령범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려 할 때였다. 그때 그의 눈에 작은 불일치 하나가 들어왔다. JK 바이오 산하의 JK 랩이라는 소규모 자회사의 원자재 구매 내역이었다. 그 자회사는 태준이 가장 아끼던 프로젝트, 차세대 항암제 TK7을 개발하던 곳이었다. 그들은 에이펙스 머티리얼스라는 해외 업체로부터 핵심 원료를 독점 공급받고 있었다. 태준은 즉시 에이펙스 마티리얼스와의 계약서 원본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동시에 최진환이 그에게 분기별로 보고했던 요약 보고서의 해당 부분을 대조했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식기 시작했다. 최진환의 보고서에는 에이펙스 마티리얼스와의 거래 내역 자체가 아예 누락되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의도적인 은폐였다.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JK11의 실제 원료 사용 내역과 에이펙스 머티리얼스의 구매 청구서를 비교했다. 구매 청구서에는 매달 100kg의 원료가 입고된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RD팀의 실제 사용 기록은 매달 평균 10kg에 불과했다. 나머지 90kg은 어디로 갔는가? 매달 수십억 원에 달하는 그 원료들은 증발해버렸다. 태준은 에이펙스 매티리얼스의 법인 등기를 조회했다. 예상대로였다. 주소지는 카리브해의 한 조세 피난처였고 실소유주는 철저히 베일에 가려진 페이퍼 컴퍼니였다. 최진원이 수년간 이 유령 회사를 통해 연구 개발비를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윤서연이 회의에서 말했던 기술적 가치 상실과 RD 부실. 그것은 바로 이 횡령 때문이었다. 핵심 원료가 공급되지 않으니 연구가 제대로 진행될 리 없었고 특허는 시기를 놓쳐 가치를 잃어가고 있었다. JK 바이오는 썩은 것이 아니었다. 최진원이 썩게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윤서연, 그녀는 이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이 썩은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더 이상의 출혈을 막기 위해 최진원의 돈줄인 JK 랩을 포함한
JK 바이오 자회사를 매각이라는 극약 처방으로 정리해버린 것이다. 그녀는 회사를 구하기 위해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자신은 무엇을 했는가? 그는 최진환이 건네준 윤서연 횡령이라는 가짜 증거에 눈이 멀어 그녀를 배임죄로 고발하려 했다. 최진환은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그 모든 죄를 윤서연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룹의 후계자인 자신을 칼자비로 이용해 그녀를 제거하려 한 것이다. 태주는 신음과 함께 책상에 주먹을 내리꽂았다. 피가 흘렀지만 아픔을 느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에 치가 떨렸다. 그가 윤서연에게 퍼부었던 모든 모욕과 경멸이 이제 수천 개의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진실의 작은 조각을 확인했다. 윤서연이 옳았다. 그는 인터컴을 눌렀다. 목소리는 분노와 죄책감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김 비서. 지금 즉시. 조용히. 김 변호사를 다시 내 사무실로 오라고 하게. 그리고 보안팀장도 연결해. 연극은 끝났다. 이제는 반격의 시간이었다. 새벽이 채 밝아오기도 전 강태준의 사무실은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있었다. 그가 JK 이레비의 비리 원본 데이터를 확인하고 김 변호사를 돌려보낸 지 불과 1시간 만이었다. 그의 책상 위 한 라인 전화가 비명처럼 울렸다. JK그룹의 주거래 은행장 박 행장의 번호였다. 태주는 차가운 예감에 휩싸여 수화기를 들었다. 부회장님,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수화기 너머로 박 행장의 다급하고 분노에 찬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방금 해외 신용평가기관에서 JK그룹의 신용 등급 전망을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대산 신도시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컨소시엄이 전면 중단되었어요. 태준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대산 프로젝트는 JK건설의 명운이 걸린 조 단위 사업이었다. 그게 무슨 소리요, 박 행장.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입니다. 최진환 이사가 관리하던 바이오 부문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시장은 JK그룹 전체의 유동성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당장 내일 모레 만기가 돌아오는 7천억 원의 어음부터 막으셔야 할 겁니다. 저희 은행도 더는 신규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전화가 끊기고 연이어 다른 은행들의 콜백 요청이 빗발쳤다. 재앙이었다. 최진환이 JKE 레이비의 횡령 사실을 역으로 이용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부실을 윤서연의 횡령으로 인한 경영 악화로 포장하여 신용평가 기관에 흘린 것이다. 시장은 그룹 후계자인 강태준이 한낱 꽃뱀에게 놀아나 회사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판단했다. 이것은 연쇄 부도의 시작이었다. 7천억, 48시간. 그는 최진환을 잡기도 전에 자신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그룹이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판이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 갇힌 무력한 왕이었다. 재무팀은 최진환의 손아귀에 있었고 이사들은 최진환의 거짓 보고에 매수되어 있었다. 그에게는 군대가 없었다. 그 순간 그의 뇌리를 스치는 단 하나의 이름이 있었다. 피닉스, 윤서연, 그녀만이 이 지옥을 막을 수 있었다. 그녀는 최진환의 움직임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태주는 자신의 오만함이 가져온 이 끔찍한 결과를 직시해야 했다. 그는 자신의 자존심을 버려야 했다. 아니, 이미 그의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변호사, 제발. 윤서연 씨와 연결해 주게. 지금 당장. 그녀가 어디에 있든 내가 가겠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부회장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기 직전에
절박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제가 주선해 보겠습니다. 그녀도 아마 이 사태를 예상하고 있었을 겁니다. 1시간 후 태주는 자신의 차를 직접 몰아 약속 장소로 향했다. 김 변호사가 운영하는 로펌의 지하 기밀 회의실이었다. 태준이 초조하게 방안을 서성이고 있을 때 문이 열리고 윤서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며칠 전보다 더 창백하고 지쳐 보였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깊고 고요했다. 그녀는 태준을 보고도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태준은 입을 열 수 없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미안하다는 말은 이 재앙 앞에서 너무나도 가벼웠다. 당신이 옳았다는 말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확인 사살하는 것밖에 되지 않았다. 그는 주먹을 꽉 쥔 채 간신히 입을 열었다. 대산 프로젝트가 무너졌네. 서연은 테이블 끝에 앉아 준비된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예상했습니다. 최진환이 어젯밤 컨소시엄의 해외 투자자 측에 JK 바이오의 부실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부회장님께서 저를 횡령범으로 고발하려 했던 그 가짜 증거를 이용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사실만을 전달했다. 태주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은행들이 자금 회수에 들어갔네. 48시간 안에 7천억을 막지 못하면 JK는 부도야. 그는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경멸이 아닌 처절한 간청이 담겨 있었다. 나는 JK 랩의 원본 데이터를 확인했네. 에이펙스 마티리얼스. 내가 어리석었어. 그것이 그의 최선의 사과였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 서연은 그 고백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녀는 동정하지도 비웃지도 않았다. 이제야 보셨군요.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최진화는 지금쯤 마지막 남은 그룹의 현금성 자산을 해외로 빼돌릴 준비를 마쳤을 겁니다. 그 돈이 빠져나가면 7천억이 아니라 70억도 막을 수 없습니다. 막아야 해. 태준이 그녀에게 다가갔다. 당신이 필요해, 윤서연 씨. 당신만이. 이 모든 걸 되돌릴 수 있어. 내 아버지의 회사야. 이대로 무너지게 둘 순 없어. 그는 자존심을 버리고 그녀 앞에서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했다. 그는 그녀가 피닉스임을, 기적을 만드는 사람임을 믿어야만 했다. 서연은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이 오만하고 눈먼 남자가 이제야 진실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녀가 원한 것은 사과가 아니었다. 그녀가 필요한 것은 권한이었다. 제가 왜 그래야 하죠? 그녀가 날카롭게 물었다. 부회장님은 저를 짓밟으려 했습니다. 저를 범죄자로 만들고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알아, 태준이 고통스럽게 말했다. 내가 저지른 짓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떤 처벌이든 받겠네. 하지만 지금은 회사가 먼저야. 당신이 원하는 게 뭐든 주겠네. 내 지분, 부회장 자리, 뭐든지.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제가 필요한 건 지금 이 순간부터 최진환이 체포될 때까지 JK그룹의 모든 것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입니다. 재무, 법무, 인사, 그리고 부회장님을 포함한 모든 임원에 대한 지휘권, 어떠한 질문도 이해 제기도 없이. 이것은 단순한 연합이 아니었다. 사실상의 항복 요구였다. 태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그룹을 파멸시켰고 이제 그녀의 손에 그 운명을 맡겨야 했다. 주겠네, 모든 걸.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서연의 눈빛이 변했다. 지친 기색은 사라지고 날카로운 사냥개의 눈빛이 돌아왔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린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녀는 김 변호사와 함께 숨겨왔던 그녀의 팀원들을 회의실로 불렀다. 태준이 본 적 없는 젊은 회계사와 화이트 해커였다. 이건 연합입니다. 서연이 태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신뢰가 아닌 오직 역량에 기반한 차가운 연합입니다. 부회장님은 부회장님의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그녀는 벽면의 스크린에 최진원의 거미줄 같은 비자금 네트워크를 띄웠다. 태준은 그 규모에 다시 한번 경악했다. 최진원은 부회장님이 저에 대한 분노로 이성을 잃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서연이 말했다. 부회장님은 지금 당장 본사로 돌아가 여전히 저를 잡으려는 미친 후계자처럼 행동하십시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세요. 안건은 윤서연의 즉각적인 해임과 검찰 고발입니다. 태주는 그녀의 의도를 파악했다. 최진환을 이사회라는 무대 위로 끌어내려는 건가? 그렇습니다. 서연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가 가장 방심하고 승리를 확신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의 모든 돈줄을 끊고 그의 목에 칼을 겨눌 겁니다. 부회장님은 미끼가 되셔야 합니다. 태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가 그토록 혐오했던 여자에게서 이제 그는 명령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기꺼이 그 미끼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JK 그룹 본사 20층의 부회장실은 강태준이 내뿜는 광기 어린 분노로 얼어붙어 있었다. 그는 돌아오자마자 비서실에 긴급 이사회 소집을 명령했다. 안건은 윤서연 고문의 해임 및 즉각적인 검찰 고발건. 그의 비서는 두려움에 질린 채 창백한 얼굴로 모든 이사에게 연락을 돌렸다. 강태준은 일부러 집무실 문을 활짝 열어두고 복도가 울리도록 고함을 쳤다. 그 여자가 감히 내 뒤통수를 쳐? 7천억.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 여자는 지금 어디서 웃고 있겠지. 당장 찾아내. 대한민국 땅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잡아. 그는 값비싼 도자기를 벽에 집어 던졌고 파편이 요란하게 흩어졌다. 이 모든 것은 완벽한 연기, 최진환을 안심시키기 위한 마지막 무대였다. 소식을 전해 들은 최진환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강태준은 여전히 윤서연에게 모든 분노를 쏟아붓고 있었다. 7천억 원의 유동성 위기조차 그의 눈을 돌리지 못했다. 최진환에게 이보다 더 좋은 시나리오는 없었다. 이사회가 소집되고 모든 이목이 윤서연을 처단하는 데 집중되는 바로 그 순간이 그가 마지막 청소를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었다. 그는 자신의 비밀 단말기를 열었다. 이미 수년간에 걸쳐 JK그룹의 핵심 자산들을 담보로 해외에서 끌어온 막대한 차입금, 그리고 그 차입금으로 조성한 거대한 비자금. 이제 그 모든 것을 하나의 계좌로 모아 JK그룹과는 영원히 단절된 자신만의 왕국으로 옮길 시간이었다. 그는 이사회가 시작되는 오후 4시 정각에 최종 송금이 실행되도록 예약 설정을 마쳤다. 금액은 2조 원. JK가 무너져도 그는 살아남을 것이다. 같은 시각 김 변호사 로펌의 지하 벙커. 이곳은 서류 창고로 위장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 찬 전쟁 상황실이었다. 윤서연은 수십 개의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팀원인 법의학 회계사와 화이트 해커가 쉴 새 없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다. 강태준과의 통화는 암호화된 라인으로만 이루어졌다. 부회장님, 서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태준의 이어피스를 울렸다. 연기는 훌륭합니다. 최진환은 완전히 속았습니다. 지금 마지막 송금을 준비하는 것 같아. 내 보안팀이 그의 집무실에서 미세한 네트워크 트래픽 급증을 포착했어. 태준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그 뱀의 목을 조르고 싶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서연은 화면에 거대한 자금 흐름도를 띄웠. 부회장님은 최진환이 단순히 돈을 훔쳤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건 그보다 훨씬 악랄합니다. 그녀는 태준에게 최진환의 진짜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JK의 자산으로 차입금을 일으켜 비자금을 만들었고, 동시에 그 비자금의 일부로 JK그룹의 주식을 공매도 숏셀링하는 파생 상품에 가입해 두었다. 그는 회사를 파산시키려 합니다. 서연이 말했다. JK바이오의 부실을 터뜨려 1차 충격을 주고 대산 프로젝트를 무산시켜 2차 충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조 원의 자금이 빠져나가면 JK는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부도를 맞게 됩니다. 주가는 폭락할 것이고 최진화는 그 폭락에 베팅한 공매도로 다시 한번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일 겁니다. 완벽한 약탈입니다. 태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피가 거꾸로 솟았다. 그럼 그 송금을 막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서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 돈을 동결시키고 그 돈의 주인이 최진환이라는 것을 실시간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해커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최진환이 이용하는 스위스 은행의 송금 시스템에 이미 침투했습니다. 그가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는 자신이 판 무덤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녀는 최진환이 윤서연에게 횡령 혐의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사용했던 바로 그 유령 회사 계좌, 그 계좌의 보안 프로토콜에 논리 폭탄 러직 범브를 심어두었다. 특정 금액 2조 원이 특정 계좌 최진환의 도피처로 이동하는 순간 그 거래는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AML과 스위스 검찰에 실시간으로 범죄 자금으로 자동 신고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최진환은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지만 그는 사실 제 손바닥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단 한치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이제 부회장님의 마지막 임무가 남았습니다. 이사회에서 시간을 끌어주십시오. 그가 송금을 실행하고 우리가 그 증거를 확보할 때까지 최소 30분입니다. 오후 4시 JK그룹 대회의실. 모든 이사가 무거운 얼굴로 착석해 있었다. 강태준은 어젯밤의 분노가 완전히 소진된 사람처럼 퀭한 눈으로 상석에 앉았다. 최진화는 그의 바로 맞은편, 태준이 가장 신뢰했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부회장을 향한 염려와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비장함마저 감돌았다. 완벽한 위선이었다. 태준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는 준비된 서류를 집어들었다. 윤서연 전 고문의 배임 및 횡령으로 인해 그룹이 창사 이래 최대의 유동성 위기에 그의 연기는 너무나도 실감이 나서 몇몇 이사들은 안타까움에 고개를 숙였다. 최진원은 자신의 손목시계를 슬쩍 확인했다. 오후 4시 2분. 송금은 이미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는 태준의 나약한 모습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다. 이제 이 지루한 연극이 끝나고 자신이 구원자처럼 등장할 차례라고 생각했다. 그는 태준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자신이 준비한 그룹 정상화 방안 문서를 만지작거렸다. 같은 시각 지하 벙커 시작됐습니다. 해커가 외쳤다. 2조 원 송금 프로토콜이 작동합니다. 최진환이 미끼를 물었습니다. 모니터에 복잡한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서연은 마이크를 켰다. 김 변호사님, 준비하세요. 알겠습니다. 옆방에서 대기하던 김 변호사가 법무팀의 핵심 증거 자료들을 최종 점검했다. 태주는 이사회장에서 시간을 끌기 위해 윤서연의 범죄 행각을 필요 이상으로 상세하게 그리고 감정적으로 읊기 시작했다. 그가 그녀에게 퍼부었던 모욕들이 이제는 그녀를 지키는 방패가 되어 돌아왔다. 이사들은 아무도 그의 말을 끊지 못했다. 오후 4시 15분. 벙커의 분위기가 급박해졌다. 논리 폭탄.
작동합니다. 자금 이동 경로가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있습니다. 5분 후. 5분 후면 모든 거래 내역이 스위스 검찰 서버로 전송되고 동시에 우리 서버에도 백업됩니다. 최진화는 태준의 지루한 독백에 점점 초조해졌다. 그는 태준의 말을 끊고 들어왔다. 부회장님, 심정은 통감합니다만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윤서연의 처벌은 법에 맡기고 우리는 당장 7천억 원의 부도를 막을 방안을 그가 구원자로서의 발언을 시작하려는 순간이었다. 태준의 이어피스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확보했습니다. 태준은 길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연기를 멈췄. 그의 퀭했던 눈에 다시 차가운 총기가 돌아왔다. 그는 최진환을 정면으로 노려보았다. 최 이사, 방금 2조 원을 송금했나?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최진환의 얼굴에서 온화한 미소가 사라졌다. 부회장님, 지금 무슨 내 놈의 스위스 계좌로.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나약하지 않았다. 네가 JK그룹을 통째로 삼키기 위해 준비한 그 더러운 돈 말이야. 강태준의 질문은 얼음 송곳처럼 회의실의 공기를 꿰뚫었다. 방금 2조 원을 송금했나?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최진환에게로 향했다. 그는 잠시, 아주 잠시 동안이었지만 완벽했던 가면 위로 경련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숨기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수십 년간 권력의 중심에서 살아남은 맹수였다. 그는 즉시 평정을 되찾고 오히려 상처 입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부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실망감과 우려로 가득 차 있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2조 원이라니요? 회사가 7천억 원의 부도 위기에 몰린 이 마당에 그런 농담은 혹시 윤서연이라는 그 여자가 부회장님께 또 무슨 해괴한 소리를 한 겁니까? 그는 교묘하게 태준을 여자에 휘둘리는 어리석은 후계자 프레임으로 다시 밀어넣으려 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는 방어할 때가 아니라 공격할 때라고 판단했다. 그는 준비해 온 서류, 즉 윤서연의 횡령 증거 자료를 모든 이사에게 배포하기 시작했다. 이사님들,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윤서연이 우리 그룹에서 빼돌린 자금 내역입니다. 그리고 이 자금의 최종 종착지는 강태준 부회장님의 개인 금고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경악으로 술렁였다. 이것은 최진환의 마지막 도박, 모든 것을 뒤집을 회심의 카드였다. 그는 태준이 JKE 레비의 비리를 알았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지만 태준의 이성을 마비시킬 더 큰 거짓말을 준비했던 것이다. 그는 태준과 서연을 공범으로 묶어 자신을 향한 의심을 원천 봉쇄하려 했다. 부회장님, 최진환이 태준을 매섭게 몰아붙였다. 당신은 저 여자와 공모하여 아버님의 회사를 삼키려 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시자마자 저 여자를 고문으로 앉히고 JK 바이오를 매각하여 비자금을 조성하려 한 것 아닙니까?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막으려 하자 이제 와서 저에게 2조 원이라는 누명을 씌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역공이었다. 이사들은 혼란에 빠졌다. 강태준의 최근 광기 어린 행동들, 윤서연에 대한 집착, 그리고 이제는 최진환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2조 원짜리 공격. 최진환의 말이 더 그럴듯하게 들렸다. 몇몇 이사들은 이미 태준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맞습니다. 최진환과 한패인 재무담당 상무가 거들었다. 최 이사님은 마지막까지 그룹을 지키려 하셨습니다. 지금의 유동성 위기도 사실은 부회장님과 윤서연의 무리한 자금 인출 시도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저런 불안정한 분에게 그룹의 운명을 맡길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강태준 부회장의 즉각적인 해임과 검찰 조사를 공식적으로 발의합니다. 모든 것이 최진환의 각본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태준은 사방에서 날아오는 비난과 의심의 시선에 휩싸였다.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가 아니다. 저놈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외쳐봐야 이미 이성을 잃은 자의 발악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터였다. 그는 이 무대 위에서 완전히 패배한 듯 보였다. 바로 그때였다. 회의실의 묵직한 이중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들이 도망자, 횡령범이라고 부르던 여자 윤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며칠 전 직무 정지를 당했던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다. 짙은 네이비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차갑고 날카로우며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압도적인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김 변호사와 노트북과 휴대용 서버 장비가 실린 카트를 든 젊은 기술팀이 뒤따랐다. 최진환의 얼굴이 처음으로 잿빛으로 변했다. 저 여자가 왜 여기에? 그녀는 지금쯤 검찰에 쫓겨 바다에라도 뛰어들었어야 했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최진환의 측근 이사가 소리쳤다. 보안팀은 뭘 하는 거야? 당장 저 여자를 조용히 하십시오. 태준이 그들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자리를 내주듯 비켜섰다. 윤서연 고문, 이사님들께 진짜 보고를 시작하게. 서연은 최진환의 경악에 찬 시선을 무시한 채 회의실 중앙 스크린에 자신의 노트북을 연결했다. 그녀는 이사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이사님들, 지난 몇 주간 저는 JK그룹의 암세포를 제거하라는 강 회장님의 마지막 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조용히 장악했다. 최진환 이사. 그녀가 처음으로 최진환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방금 배포한 그 자료 아주 훌륭하더군요. 내가 강태준 부회장과 공모했다? 그 증거라는 스위스 계좌. 그녀는 스크린에 동일한 계좌 번호를 띄웠다. 이 계좌 참 낯이 익군요. 이것은 부회장님의 계좌가 아니라 10년 전 당신이 JK 화학의 원자재 대금을 빼돌리기 위해 만든 첫 번째 페이퍼 컴퍼니의 계좌입니다. 최진환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거짓말이야. 네가 조작한 거야. 조작인지 아닌지는 지금부터 보여드리죠. 서연은 키보드를 몇 번 두드렸다. 스크린에는 JKE 랩과 에이펙스 마트리얼스 간의 내부 거래 내역이 나타났다. 태준이 발견했던 바로 그 자료였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녀는 거미줄처럼 얽힌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을 띄웠다. 에이펙스 마트리얼스에서 시작된 자금 흐름은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JK건설의 시멘트 구매 대금, JK물류의 유류비, JK전자의 히토류 수입 대금으로 연결되었다. 최진환이 그룹 전체에서 피를 빨아먹은 10년간의 기록이었다. 이것이 최진환 이사가 구축한 당신들의 진짜 재무제표입니다.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이 믿었던 유능한 재무 전문가가 사실은 회사를 좀먹는 거대한 기생충이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하지만 한 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것만으로는 지금의 유동성 위기의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서연은 화면을 바꾸었다. 싱가포르와 홍콩의 투자은행 세 곳에서 발급된 파생상품 계약서였다. 최진환 이사는 자신이 빼돌린 자금으로 JK그룹의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풋 옵션과 공매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최진환은 회사를 살리려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일부러 부실을 터뜨리고 프로젝트를 무산시켜 주가를 폭락시키려 했다. 그는 JK가 망하는 순간 그 시체 위에서 다시 한번 돈방석에 앉으려 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내년의 망상이야. 최진환이 발악하듯 소리쳤다. 그는 서연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태준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최진환.
태준이 으르렁거렸다. 맞습니다. 서연이 그의 마지막 숨통을 끊을 준비를 했다. 당신은 오늘 이 모든 범죄의 마지막 방점을 찍으려 했습니다. 강태준 부회장이 이사회에서 저를 비난하며 시간을 끄는 사이 그룹에 남은 자금 2조 원을 당신의 도피처로 송금하려 했죠. 그녀는 스크린에 현재 시간을 띄웠다. 오후 4시 30분. 바로 15분 전의 일입니다. 스크린이 바뀌고 스위스은행의 송금 시스템 내부 로그가 떠올랐다. 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최진환이 조작한 그 유령 회사를 거쳐 카리브해의 한 법인으로 이동하는 실시간 기록이었다. 최진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주저앉았다. 어떻게 저 내부 로그를? 당신은 몰랐겠지만 최 이사, 서연이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나에게 횡령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사용했던 그 계좌는 내가 당신을 잡기 위해 파놓은 덫이었습니다. 당신이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화면에 송금 중 프로세싱이라는 단어가 붉은색 동결 프로세니로 바뀌었다. 당신의 모든 거래는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와 스위스, 대한민국 검찰에 실시간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자금은 압류되었고 당신의 10년간의 범죄 기록은 이제 공식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정적. 회의실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최진환은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생각한 그 순간, 사실은 윤서연의 손바닥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던 광대에 불과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책상에 있는 내부 전화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어떤 분노보다도 무거웠다. 보안팀. 30층 대회의실로. 당장, 그리고 김 변호사, 지금 즉시 검찰에 연락하십시오.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완전히 무너진 최진환에게 다가갔다. 내 놈이 말했지. 태준이 최진환의 귓가에 속삭였다. 내 오만함이 내 눈을 가렸다고. 맞아. 하지만 내 놈의 탐욕은 내 놈의 목을 조르게 만들었군. 회의실 문이 열리고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최진환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무너진 인형처럼 끌려나갔다. JK그룹을 뒤흔든 거대한 폭풍은 가장 극적인 순간에 막을 내리고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최진환이 끌려나간 뒤에도 오랫동안 해동되지 않았다. 이사들은 잿빛이 된 얼굴로 서로의 눈치만 살피거나 텅 빈 스크린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그룹의 후계자를 끌어내리려 했던 공범이었거나 최소한 방관자였다. 강태준의 서늘한 시선이 그들 한 명 한 명을 훑었다. 공포가 회의실을 지배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을 처단할 때가 아니었다. 7천억, 48시간. 그룹의 명우는 여전히 벼랑 끝에 매달려 있었다. 태준은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회의실 상석을 굳건히 지키고 선 윤서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이제 이 방의 진정한 주인은 그녀였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 또한 경외와 두려움이 뒤섞인 채 그녀에게로 향했다. 서연은 스크린의 화면을 바꿨다. 그녀의 팀이 준비한 마지막 자료였다. 최진환은 제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상처는 치명적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다. 대산 프로젝트의 PF는 중단되었고 은행들은 자금 회수에 들어갔습니다. 2조 원의 비자금은 동결되었으나 법적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단 1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절망이 다시 이사들의 얼굴에 드리워졌다. 괴물은 잡았지만 배는 이미 침몰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서연이 말을 이었다. JK그룹이 이대로 무너지도록 강 회장님께서 방치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녀는 태준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가 회의실에서 자신을 모욕했던 바로 그날 그녀가 추진했던 JK바이오 매각건이었다. 제가 JK바이오를 매각했을 때
부회장님은 제가 헐값에 회사를 팔아넘겼다고 비난하셨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매각 계약서에 숨겨진 조항을 띄웠다. 저는 매각한 것이 아닙니다. 피신시킨 것입니다. 계약의 상대방은 싱가포르의 유서 깊은 투자 펀드 아카시아 캐피털. 그곳은 과거 피닉스 시절 그녀가 위기에서 구해냈던 한 기업의 새로운 주인이었다. 이 계약은 단순 매각이 아닌 바이백 옵션이 포함된 전략적 투자 유치였습니다. 서연이 설명했다. 저는 JK 바이오의 부실을 정리하는 동시에 아카시아 캐피털로부터 JK그룹의 신용을 담보로 한 긴급 신용한도 크레디트 라인 10억 달러를 확보했습니다. 최진원의 비자금 네트워크에 대한 증거 자료가 그 담보였습니다. 이사들은 숨을 죽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내다보고 있었다. 최진환이 회사를 공격할 것을 대비해 외부의 구원군을 이미 준비해 두었던 것이다. 김 변호사님,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즉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아카시아 캐피털입니다. 지금 즉시 약정된 자금의 집행을 요청합니다. 서연은 다시 이사들을 바라보았다. 1시간 내로 7천억 원이 입금될 것입니다. 유동성 위기는 해제되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다. 강태주는 굳게 쥔 주먹을 천천히 풀었다. 그녀는 회사를 구했다. 그가 증오했던 그 방식, 그가 짓밟으려 했던 그 결단이 결국 모두를 살린 것이다. 몇 주가 흘렀다. JK그룹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극적인 회생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었다. 최진환과 그의 하수인들은 모두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고, 비자금은 스위스 당국의 협조하에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강태주는 비상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그룹의 재건을 이끌었다. 그리고 그 위원회의 실질적인 총괄 지휘자는 당연하게도 윤서연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겨진 고문이 아니었다. 그룹의 공식적인 구조조정본부장, 부회장 직속의 최고 책임자였다. 두 사람은 매일같이 치열하게 논쟁하고 밤샘 회의를 거듭하며 무너진 성을 다시 쌓아 올렸다. 그 과정에서 경멸이나 증오는 없었다. 오직 날카로운 능력과 전략에 대한 냉정한 존중만이 존재했다. 늦은 밤 태주는 병실을 찾았다. 아버지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안색은 한결 편안해져 있었다. 태주는 앙상하게 마른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그는 낮게 속삭였다. 제가 틀렸었습니다. 그는 병실에서 처음 서연을 만났던 날부터 이사회에서 그녀를 매도했던 순간까지 자신의 모든 어리석음을 고백했다. 저는 아버지가 이룬 것을 지키는 것이 제 역할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오만함에 눈이 먼 어린애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아버지가 왜 그녀를 선택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저까지도요. 그는 아버지의 손등에 자신의 이마를 기댔다. 그때 미동도 없던 강 회장의 손가락이 아들의 손을 약하게 남아 감싸 쥐는 듯했다. 다음 날 저녁 태주는 JK그룹 본사 건물의 옥상으로 향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지만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윤서연이 먼저 와 있었다. 그녀는 난간에 기댄 채 수만 개의 불빛을 무심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임무는 사실상 끝났다. 그룹은 안정화되었고 그녀는 언제든 떠날 수 있었다. 태주는 그녀의 몇 걸음 뒤에서 멈춰섰다. 윤서연 씨. 그가 입을 열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경계심도 적에도 없었다. 그저 깊은 피로감만이 어려 있었다. 태주는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몰랐다.
고맙다는 말은 그녀가 겪은 고통에 비해 너무 가벼웠다. 그는 심호흡을 했다. 그는 말을 골랐다. 내가 당신에게 했던 말들, 병실에서, 그리고 회의실에서 내가 당신을 불렀던 그 이름들을 매일 밤 생각하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꽃뱀, 기생충. 그 단어들이 자신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수치스러웠다. 나는 내 자존심과 오만함에 눈이 멀어 진실을 보지 못했어. 아니, 보려고 하지도 않았지. 그는 고개를 들고 그녀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그룹 후계자의 오만한 자존심은 없었다. 오직 한 인간으로서의 깊은 부끄러움과 진심 어린 참회만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는 JK그룹의 부회장 강태준이 평생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행동을 했다. 그는 그녀를 향해 허리를 90도로 깊게 숙였다.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옥상의 차가운 바람을 뚫고 그녀에게 분명히 전달되었다.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를 구했고 내 회사를 구했으며 나 자신에게서 구했소. 나는 당신이 내 것을 빼앗아 간다고 증오했지만 사실은 당신만이 그것을 지키고 있었어. 그는 천천히 허리를 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에게 진 빚을 갚을 수 있을까? 서연은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그녀는 다시 도시의 야경으로 시선을 돌렸다. 갚을 필요 없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것이 제 일이었고 회장님과의 약속이었으니까. 그녀는 덧붙였다. 회장님은 저에게 회사를 구해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태준이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회장님은 내 아들을 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그 오만함으로부터. 그 말은 태준의 가슴을 그 어떤 비난보다 아프게 찔렀다. 이제 제 임무는 끝났습니다. 그녀는 떠날 것을 암시했다. 가지 마시오. 태준이 다급하게 말했다. 그는 황급히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고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전의 명령조가 아닌 진실된 간청이 담겨 있었다. 회사가, 아니,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하오. 어둠 속의 조력자가 아니라 내 옆에 서서 함께 이 그룹을 재건할 파트너로서 말이오.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나는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지만 이제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싶소. 이 그룹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번에는 제대로. 서연은 그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서 진심을 읽었다. 오만함이 부서진 자리에 더 단단하고 성숙한 리더의 모습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차가운 밤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리고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가 떠올랐다. 태준이 처음 보는 그녀의 진짜 미소였다. 바람이 찹니다. 태준이 자신의 값비싼 코트를 벗었다. 그는 예전처럼 거만하게 던져주는 대신 정중하게 그녀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서연은 그 온기를 거부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증오는 존경으로 바뀌었고 불신은 복잡하지만 단단한 신뢰의 시작점으로 변해 있었다. 동쪽 하늘 끝에서 지독하게 길었던 밤을 밀어내고 희미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새벽이 오고 있었다.